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야, 연휴가 꿀맛 같은 연휴가 다 지나가도록 해외 증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더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 불안해 죽겠죠. 지금 연휴 직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기관이 막 매수하고 그러면서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느닷없이 헝다, 뭐 느닷없는 건 아니죠. 그냥 헝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야, 이게 지금 그 외국의 주식 이제 주가가 뭐 홍콩 항생이 오늘은 조금 그래도 초반에 어제죠, 어제 시초가보다는 좀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끝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한데 뭐 그저께 3.3%인가 빠졌었고, 뭐 미국 증시 폭락에 지금 계속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헝다 그 예전에 그 광저우 헝다라고 하는 광저우 에버그란데라고 하는 이제 축구팀이 그 이제 뭐 리피였나요?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 감독을 뭐 데려와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선수들을 사서 그랬던 곳인데, 뭐 아시아 그 챔피언스 리그에 요즘에 중국 팀들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팀이랑 일본 팀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뭐 선임해놓고 연봉을 못 주질 않나 이런 이슈들이 2, 3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그 지금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이미 심상치 않은 조짐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워낙 그 문어발식으로 진짜 확장을 하면서 전기차 지금 뭐 조 단위의 자금을 끌어다가 전기차 개발에 나섰는데 아직 뭐 이렇다 실적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전기차 때문에 어, 직접적인 타격이 좀 갔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 일단 매매하는 심리가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이렇게 쫄려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들만 몰리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 30%씩 빠졌다고 지금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얻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 돈을 빌려주고 이제 자금을 얻는 이자와 이런 이윤을 얻는 이런 기업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리먼 브로더스 발로 그 금융위기가 왔던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지금 이제 입장에서 우리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뭐 눈치를 본다기보다 시장의 상황이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갈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불안불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홍콩 항생도 그렇고 오늘 중국 증시는 또 올랐고 미국 증시도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헝다 문제뿐만 아니라 FOMC까지 줄 이어서 겹치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내일 증시는 조금 약세로 가지 않나 하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중국의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시작된 이제 어떤 위기라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풀기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 제도와 규정을 강화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갑자기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또 중국의 그 내년 2월 4일인가에 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금융 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한 이 동계올림픽인데 그 또 중국 정부가 그 생각 이제 어떤 사면 초과에 쌓인 것 같은데 중간 정도에서 접점은 없을까 하고 오늘 아주 다양한 이제 그 전문가들의 해법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좀 전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왔던 이제 소식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헝다 위기, 미국 테이퍼링 충격 점검, 또 가상자산 거래소도 결판하면서 지금 23, 4일에 이틀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이번 주에 남아있는 영업일은 단 이틀 뿐이지만 그 사이에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23일에는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디폴트 여부를 좌우할 1차 채권 이자 상환일인 동시에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11월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또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면서 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또 내일 결정이 되는데 하루 뒤인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거래소 줄 폐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지금 뭐 겹겹이 나오죠. 근데 통상 전기요금은 그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쉽게 요금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민감한 주제고 지금 만약에 전기요금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물가 상승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 서민층의 그 어떤 지금 민심이 지금 그 재난지원금 얘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기요금을 올릴까 또는 한국전력이나 이렇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조금 어떤 어, 서로 양보하면서 조금씩 올릴까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저는 뭐 이 코인은 안 합니다만 최근에 폭락을 해가지고 뭐 많이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헝다와 FOMC 두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의 이제 이 파산 위기가 23일에 1차 고비를 맞게 되는데 여기 이날 채권 두 가지 425억 원짜리와 993억 원, 1418억 원의 이 지급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급을 못하면 디폴트에 몰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 20 그러니까 2025년에 만기되는 425억 원짜리 채권은 이제 이자 일부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이 달러 표시 채권 993억 원짜리 채권은 아직 언급하지 않아서 아마 이날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29일에 또 2024년 3월에 만기하는 채권 이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이게 뭐 참 애매합니다. 이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걸 다시 풀어주면서 살려놓을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앞두고 그러면 그냥 디폴트 선언하게 놔둘 것이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리고 연준이 FOMC 이제 이틀째 회의를 마감하고 결정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기준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어, 테이퍼링 시점을 밝힐 거라는데 이게 11월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때 공식 선언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선언하지 않을 경우에 그 FOMC 위원들의 전망치 왜 어느 위원이 몇 명이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그 점도표 있잖아요. 전망치를 만든 그걸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보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70%가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의 위기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당연한 전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헝다그룹의 위기보다는 지금 테이퍼링 등의 다른 이벤트가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는 더 큰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뭐 테이퍼링도 중요하고 헝다도 중요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건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국내 증시
그 증권 전문가 세 분의 전망도 나왔는데 IBK의 리서치 본부장께서는 추석 연휴 동안 휴장한 국내 증시가 미국만큼의 큰 낙폭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며 헝다그룹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파생 상품으로 엮여있지 않고 4분기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적인 입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판단을 내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팔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김학균 또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악재가 맞지만 중국 정부가 조정이 가능한 또 중국에 국한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뭐 짧은 조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연속적인 악재가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건 단기 악재가 빡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회복시켜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라는 분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증시가 하락했던 만큼 코스피도 떨어질 거다. 다만 헝다그룹 변수는 2, 3개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2, 3개월이면 단기인가요? 굉장히 긴 악재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헝다그룹이 부도가 나면 이 부실 채권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헝다를 파산시켜서 코로나에 이어서 또다시 세계 경제에 큰 위기를 폭발시킬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특히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리에 들어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자국이 개최하는 큰 이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설마 이 파산하게 놔둘 거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랑 해외 증시들 보면요. 미국 증시가 일단 그저께 급락을 한 이후 오늘은 다우존스가 0.15%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고 나스닥은 0.22%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테슬라도 1.8% 정도 올랐고 뭐 여러 가지 기술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리고 상해 종합은 0.4% 올랐는데 급락 출발한 이후 0.4% 올랐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도 0.5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이나 홍콩 자체에서는 이슈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걸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디폴트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보면은 급락 이후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밀려 내려온 것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어, 더 이상의 뭐 추가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위쪽에 있는 이제 이 60일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왔지만 어쨌든 크게 뭐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상해 종합은 아예 급락 출발한 이후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 일봉 차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생지수의 경우에는 길게 늘려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난해 그 코로나 이후 뭐 아주 낮은 지점까지 많이 빠져 있지만 가까이 보면은 이제 일단 양봉을 일단 만들어내면서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김경환의 탄탄 대륙이라는 그 리포트를 내일자로 이제 냈는데요. 중국 헝다 리스크와 부동산 관련 세 가지 질문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 아주 오늘 제가 본 리포트나 기사들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질문이니까 퀘스천 1, 2, 3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당국의 헝다그룹 문제 개입 가능성은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헝다 위험 과정과 당국의 정책 취지를 볼 때 즉각적인 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9월 이후 헝다그룹의 파산 공포가 대내외 중국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당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는 헝다그룹의 파산 위험이 확대된 원인을 살펴볼 때 당국의 즉각적인 개입 가능성은 명분과 정책 배치 측면에서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규제해서 생긴 일인데 바로 이걸 풀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의 상징성만큼 일련의 공급자 대상 정책의 상징성도 크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은행권과 여러 가지 규제의 일환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책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헝다그룹이 더 어려워진 원인은 네 가지로 본다는 것 해서 1, 2, 3, 4를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금융투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디폴트 발생을 그냥 용인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이제 파산하고 그 이후에 그룹 부채의 구조조정에 개입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낮은 은행권 노출도 모니터링,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중재에 나설 거라는 것. 그리고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이 나올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리고 공급자 규제보다는 수요 규제의 완급 조절. 그러니까 이 헝다그룹 개별 이런 그 기업에 대한 것보다는 연쇄적인 줄 도산을 막는 데에 주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헝다그룹 하나로만 끝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전체 업계의 연쇄 반응은 제한적이나 내년까지 업황 침체 가속화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업계는 디벨로퍼의 공급자의 양극화 문제와 구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헝다 이슈가 일반적인 디벨로퍼의 연쇄적인 파산을 촉발하거나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도산을 허용하더라도 줄도산 이런 건 없다. 그냥 일시적이고 일부에 국한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중국 금융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은행권 전염 가능성은 낮으나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적절한 시점에 필수다. 그리고 리먼 사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는 것. 은행권, 비은행권, 뭐 여러 가지 비은행 금융기관들에서 받은 그 대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는 반드시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헝다그룹의 이 파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투에서 나온 리포트는. 그리고 이 하나금투의 파산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 일부 국한적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산을 하는 순간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이 나오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코인이라든가 진짜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데에 그 악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시장도 조금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무조건 빼요. 이 세력들이 뭐 절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은 지난 연휴 동안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미국이나 중국 증시보다는 취약한 어떤 구조, 외국인 지분이 높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상당히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방어를 하지 않는 이상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죠.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어, 지금 현재 지점이 10월봉에 걸쳐져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RSI 지표인데 아래쪽에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 있잖아요. 붉게 물들어 있죠. 이게 어, 지금 4번 있었잖아요. 지난 2005년과 6년에 걸쳐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한 번 있었고,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간이 월봉상 이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좀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게 몇 년이죠? 2015년과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약간 있었습니다만 2015년 그리고 2017, 18년도에 과매수 구간이 있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살짝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일봉을 보면 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그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흐름이 아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봉으로만 보면은 긴 횡보, 올해 1월부터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 그죠?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와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는 지난 8월 20일에 있었던 그 하단 부근과 지금 올라오고 있는 241선 부근, 그러니까 3000 한 얼마 정도 될까요? 3050포인트 부근이 될까요? 한 3100포인트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8월 20일 날 하단과 241선 부근이 만나는 지점 한 3050포인트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닥 일봉도 보면 어, 하단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참 좋은데 역시 그 고점을 뚫어낼 그런 에너지가 좀 부족해 보이죠. 지금 하락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주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121선을 살짝 하향 이탈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000포인트 부근까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헝다의 이 파산을 막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동계올림픽 같은 거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중국의 규제가 원인이 된 이 사태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러면서 풀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약간 연착륙, 헝다의 파산 그대로 이제 이어가면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것, 지금 하나금투의 의견도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일단 이 중국 정부가 한 번은 좀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글쎄, 이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큰 기업이 그냥 망하게 놔둔다면 그 미치는 파장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본 결과 그냥 그 살려둔 채 어떤 제어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홍다그룹이 파산하는 것과 동계올림픽과의 이제 상관성이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파산을 안 시킬 거다 이런 것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제 아주 그 일리 있는 의견임에는 분명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중국 정부가 공들여온 그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계인들의 진짜 세계 각국의 어떤 원성을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23일 날 당장 그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지나가더라도 또 29일에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아까 전문가들 뭐 의견처럼 단기간에 끝날 이슈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뭐 길게 갈 거라고 보진 않고요. 좀 일단 FOMC가 그냥 일단 지나가고 헝다그룹의 이슈까지 그냥 지나가면 이게 악재와 그, 그 우려가 지나가는,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종목을 이제 아까 그 전문가 말씀처럼 매매하는 거를 뭐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고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일정 수준의 어떤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미리 팔지 않고 끝까지
이따가 좀 지켜보고 팔아야지 하면 그게 쉽게 매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개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던지는 판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또 사서 이 단기간에 낮은 가격에서 사서 또 급등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예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틀, 남은 이틀이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이거를 반영을 할지에 따라서도 또 내일 우리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도 당연히 꼭 챙겨봐야 하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